자, 몸 상태가 좀 괜찮아져서 재활 형태로 이야기를 할 건데, 경제 이야기를 할 때 한동안 20세기 초 경제만 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 경제만 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21세기,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개발자 채용 경제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개발자랑 인프라랑 좀 자주 채용되는 시기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발자 채용 시기에 경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기 사이클과 관련이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제 사행인가 경제 수업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확장기, 후퇴기, 수축기, 회복기. 경기는 이렇게 4분면이 있다. 근데 그때 경기 변동의 4분면, 그때 배웠던 거를 정말 제가 이 나이 돼서 거의 40 바라보는 나이에도 이걸 여전히 쓰고 오히려 탑다운 투자자가 되고 나니까 더더욱 더 이걸 더 신중하게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은근히 써먹는 게 꽤 많아요. 기초는 다 잘 잡아준다는 거죠. 이걸 전에 한번 그림으로 보인 적이 있는데, 이지머니 시대에는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 게 가능했는데, 하드머니 시기에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원리 이유 자체를 어느 정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직이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못 뚫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재현성이란 걸 봤을 때는 좀 어려운 편이 있습니다. 누구 몇몇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모두가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데브옵스 이 표를 어느 정도 가져와 보면은 확장기와 수축기에서 일어나는 게 은근히 비슷해요. 확장기에는 보통 개발자가 채용이 되고요. 수축기에는 보통 인프라 엔지니어가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옵스라는 의미에서도 데브라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잘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불경기에는 운영을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뒤떨어진 좀 인프라 보안을 효율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반대로 호경기에는 어떻게 돼요? 신규 프로젝트가 늘어나는 개발자의 호황이니까. 그래서 확장기에는 데브, 개발자가 채용이 많이 되고, 불경기 수축기에는 인프라가 채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2010년 초반에 워터폴들이 열심히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했던 것처럼 지금 금융권들이 클라우드 프로젝트로 전환 중인 거죠. 요게 한 3년 정도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터폴들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있고, 이건 이미 10년 전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가 지금 해고가 되고 있죠. 과거에는 잘했던 분들이에요. 저번 10년 시기에는 굉장히 뛰어났던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정리가 되고 있죠. 뭐 결혼하고 애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체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놓은 거죠. 그리고 워터폴들의 특징이 있어요. 클라우드를 뭔가 좀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윗선에서 임원선에서 이렇게 물어요. 그럼 네가 책임질 거냐? 그러다 보니까 워터폴 쪽에서는 주로 영업하는 일로 늘어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체는 어쨌든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개발자 신입뿐 아니라 거의 주니어 5년 차 이내 이직 채용도 상당히 불경기를 타고 있어요. 지금 이거 그냥 신입 개발자 채용은 없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밑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제가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밑이 아니라 이제 다음 컨텐츠에서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아직까지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말이 자꾸 헛나오네요. 약간 어지러워요. 예, 신입 개발자 채용도 아예 없고, 주니어 이직처 5년차 이내 이직하는 것도 사실 실력이 좀 있어도 지금 이직이 좀 안 된다고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보통신 분야 전체 일자리는 줄었는가 물어보면 오히려 늘었습니다.
오히려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 뭘로 넘어갔다? 일로 넘어갔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른 분야로 넘어갔다. 뭐 AI로 넘어갔든 아니면 데이터 분석이나 SQL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갔든 신규 분야는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뒤늦게 워터폴들도 이제 신규 분야로 전환하려고 넘어가고 있으니까 워터폴의 특징이 어쨌든 망하진 않아요. 규모가 크고 영업이익률이 낮은 대신에 큰 돈을 굴리기 때문에 대신에 수익 자체는 또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게 워터폴의 장점입니다. 원래 그런 용도고 워터폴은 새로운 거 잘 못하는 대신에 천천히 변하는 대신에 한 번 변하면은 잘 무너지진 않아요. 자, 바꿔 이야기하면 시장 전체 채용에서 20대 채용은 줄고 30대 채용은 늘고, 왜냐하면 30대도 한 중반 이후가 좀 많이 늘었을 거예요. 40대 채용도 크게 늘었고, 뭐 시니어급들만 이제 채용이 되고 중니어, 주니어는 채용이 안 된다 보는 게 더 많습니다. 바꿔 이야기해도 신입 채용이 없다 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이렇게 신규 채용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정보통신 분야는 아직까지 채용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건 뭐다? 사실은 개발자 채용이 다른 걸로 옮겨갔다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월 단위로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이게 월 단위로 나오거든요. 개발자 채용만큼 하던 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채용을 더 많이 한다. 즉 신규 프로젝트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또 전체적으로 좀 동일하고요. 20대들은 채용 규모가 확 줄었어요. 물론 이 숫자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보긴 했는데 30대 채용도 늘었고 40대는 약간 줄긴 했죠. 50대 채용은 확 꺾였습니다. 위쪽은 이제 60대들이 복귀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정부 일자리, 임시 일자리니까 50대는 이제 요즘 해고 붐이 좀 강한 거고 40대, 30대 채용이 좀 더 많은 거고 20대들 신입 채용은 정말 지독하게 꺾였죠. 다만 해석의 위험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신입 숫자가 이건 숫자로 표시된 거잖아요. 근데 20대 인구 숫자가 확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의 위험성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기는 해커들이 말하듯이, 해커들이 아니면 뛰어난 개발자들이 말하듯이 잘하면 뽑아, 지금 잘하면 뽑는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은근히 업계 선배들이나 아니면 윗선에 뛰어나신 분들이 그런 말을 잘하면 뽑는다고 하는데 하늘을 뒤집을 정도의 사람이면 한국에 안 있어도 되죠, 솔직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시장 전체를 대변하진 않아요. 재현성이 없잖아요. 준수한 사람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그 위아래로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해서 재현성이 생기는 거지, 업계가 누구 하나 잘하는 사람 몇몇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대체로 시장을 이끄는 경우도 아니에요. 새로운 기술을 내는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은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을 키우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저의 경험으로 인한 직관적 해석이죠. 그리고 보통 해석은 이런 직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해석이 안 되니까. 첫 번째, 신입 채용은 압도적으로 줄었다. 모두 다 이제 느끼고 있고 크로스 체크를 했을 때도 신입 채용이 압도적으로 줄었습니다. 두 번째, 정체된 시니어 일자리와 해고가 늘었다. 이제 실력이 좀 상대적으로 딸리는 쪽은 줄었다는 거예요. 사실 워터폴이 제조업 기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곳이나 유통 기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곳들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과거에 IT를 전부 외주를 주고 이쪽은 사업만 하는. 근데 지금의 시대는 IT가 사업을 이끄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IT 역량을 내재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그 과정에서 정체된 사람들,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를 하는데 백엔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그런 개발자들도 여전히 많거든요. 그러나 워터폴 같은 경우에는 해고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 워터폴드도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보유하고 데려갈 수 없는 거죠. 그런 일자리 해고가 늘었고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건 온프레미스 해고가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잘했던 사람들. 자, 30대의 8년차에서 20년차 이제 시니어 채용은 사실 좀 소외된 경향이 있어요. 경력 채용들, 현업 시니어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신입들 청년 채용이 늘어났는데, 신규 채용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편에서 설명할게요. 이게 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었는지, 그리고 시니어 채용은 소외되다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게 소외된 이유가 크게 스타트업 때문인데, 스타트업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스타트업은 정부 자금을 받는 경우도 꽤 많았기 때문에 신입 채용을 늘렸어야 됩니다. 청년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는 시니어들에게 계속 팀장이나 아니면 CTO 레벨에 맡기고 싶어 했어요. 근데 모든 시니어들이 그걸 맡고 싶어 하지는 않았거든요. 내가 그냥 개발 잘하는 수준까지 하고, 내가 꼭 리더형보다는 나는 테크니션형인데 그런 사람들이 좀 많고, 한국인 특징이 리더를 좀 못하는 경향이 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니어 채용이 소외되는 경향도 좀 있었습니다. 이건 정확히는 시니어보다는 시니어급들을 전부 팀장, 뭐 CTO 레벨로 올리고 싶었던 거죠. 자, 네 번째.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60대 은퇴는 한국에서 더 이상 현실성 없습니다. 50대도 그때부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게 25에서 뭐 29 정도 된다고 하면은 최소한 50대가 될 때까지, 즉 20년에서 25년 안에 무언가 준비는 끝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 밖에서도 스스로 돈이 나온 준비와, 두 번째, 노후의 자본소득으로 캐시플로우가 뭔가 나올 준비. 근데 영앤리치 지금 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할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다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가형 투자자, 즉 경영자, 그리고 글로벌 커리어, 글로벌 감각,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결론,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사업가와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각자 알아서 책임을 지는, 원래 그리고 그게 자본주의에서 맞았죠. 각자 스스로 부를 창출하고 서로 분배를 해 나가겠다. 경쟁을 통해서. 자, 그리고 20대, 30대 때 50대 이후 자본소득을 벌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해 놔야 돼요. 이게 부동산의 영끌하고 이럴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기술 역량적으로 정체가 되면 현재 상태에서 40대에서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현재가 40대에서 해고되고 있다는 건 앞으로는 이제 나이 무관으로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보면 알겠지만 제조업과 40대 청년의 감소는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거는 숫자로 볼 수는 없어요. 숫자로, 이게 자꾸 숫자를 갖다 대는데 인구 자체가 20대 인구가 훨씬 적고 다음에 10대 인구는 훨씬 더 적을 텐데, 그걸 단순히 숫자가 이렇게 적어졌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발자 신입 채용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제 항상 19세기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 우리 근처, 우리 업계 유사한 그쪽 내용의 경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개발자가 어떻게 채용되는가? 요거 이야기를 할 때 이 개발자들의 월급이 될 만한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봐야 돼요. 이게 보통 개발자들의 월급이 되거든요. IT라는 건 대부분 이제 초기 IT일수록 특히나 개발자 비용이 더 크니까 경기 후퇴기에서 수축기, 요걸 보면 설명을 해야겠다. 자, 호경기 말인 경기 후퇴기에서 수축기로 넘어갈 때, 불경기 초반으로 넘어갈 때 채권과 현금이 많은 대기업에 자금이 투자가 됩니다.
이게 지금 시기라서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안정적인 채권 그리고 배당주 위주로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현금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또 M&A를 하는 거고요. 스타트업이 요때 좀 컸네, 요 가능성 있네, 너네들 인수해야 되겠다, 요런 식으로 M&A를 하고 정부도 이런 M&A에 좀 봐주는 편입니다. 두 번째, 경기 수축기. 요 수축기에서 회복기로 넘어갈 때, 즉 불경기죠. 요때 불경기 말까지 감세를 하고 저금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신규 기업들이 이때 확장을 제법 많이 합니다. 보통 정확히는 이제 여기서 신규 기업이라고 하면은 주식으로 따지면 중소형주죠. 주식으로 따지면 중소형 성장주, 성장주. 요때 확장을 많이 해요. 정확히는 이제 이거 살아남은 기업들이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IT 버블 때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때 구글, 뭐 그런 이전에 살아났던 중소형 성장주들이 살아남아서 더 강해지는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경쟁자들이 다 죽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하이힐드 채권이 잘 팔립니다. 다음 호황기를 이끌 미래성이 있는 성장주. 요 시기 이제 투자를 하이힐드 채권을 하는 거죠, 보통. 뭐 서브프라임 때 실리콘밸리 회사들 같은. 세 번째, 자, 경기 회복기입니다. 이 회복기에서 호황기로 넘어가는,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새로운 호황을 향해서 넘어가는 불경기에서 호경기로 넘어가는 시기죠. 안정적인 대기업의 성장이 주춤합니다. 대기업 워터폴이나 아니면 좀 큰 빅테크 기업은 현금을 모아두는 대신에 이제 덩치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률을 높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수익을 높이긴 좋은데 수익률을 높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나오는 이득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주춤합니다. 안 망하는 대신에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임금 기반의 신규 이머징 국가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브릭스였죠. 2001년 닷컴 버블로, 그리고 2002년 앨런 회계 부정으로 침체를 겪은 이제 미국이 신규 마케팅을 위해서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이거 살아남아야 되는데 신규 마케팅을 위해서 띄운 게 골드만삭스에서 브릭스를 띄운 겁니다. 그게 시작점이에요. 신흥국. 그래서 이때 이머징 채권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이 브릭스 펀드가 2003년, 2004년 동안 크다가 2007, 8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대체로 요게 한 5년입니다. 5년. 5년 찍고 쭉 떨어져요. 5년 찍고 쭉 떨어집니다. 호경기가 좀 더 길긴 한데 여기 저 확장기 뚝 따지면 보통 한 5년입니다. 5년. 5년. 여차하면 저점에서 여기까지도 5년일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또 이제 이게 이렇게 흔들림이 있거든요. 오늘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이후 이거 복구가 안 됩니다. 복구가 절대 안 돼요. 군집이 진짜 위험한 게 이걸 10년을 존버해도 손실이 나요. 브릭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됐습니다. 지금 2차전지 에코프로 시리즈 이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장난 아닐 거라고 보이거든요. 솔직히 고점이라도 너무 고점이잖아. 그래서 이제 브릭스 펀드 이거 전부 손절하셨고, 네 번째, 다시 이제 확장기에서 후퇴기로 넘어갈 때, 호경기 초반에서 호경기 말로 넘어갈 때 마지막 성장의 한계점을 맞이하고 VC가 화랑이 됩니다. VC도 이제 불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머징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할 때부터, 이때부터 VC 펀드가 이제 화랑이 되니까 이때 이제 신규 기업이 나오고, 요때 다시 또 이 불경기를 살아남은 기업들이 또 이제 새로운 패권 주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 호경기 시기가 개발자를 가장 많이 채용하는 시기입니다. VC가 있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거고, 새로운 스타트업은 신규 프로젝트에 최대한 자금을 많이 때려박아서 빠르게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2000년 이전에는 IT 버블 시기, 아마존 상장, 마이크로소프트, 2007년에는 이머징 펀드 시기, 구글 상장, 뭐 그리고 애플이 다시 또 부활. 그리고 2016년 미국 시가총액 1위, 2위, 3위의 엑슨모빌이 사라지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2016년 이후부터 테크 기업 전성기가 이어오고 있거든요. 한국도 개발자가 고연봉이 되기 시작한 게 2015년 카카오가 코딩 테스트로 6천만 원 초봉을 준다 할 때부터 개발자 연봉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여전히 현금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쉽게 내려가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활용이 되냐면 정확히는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게 있는데 IT나 AI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불확실한 게 많고 실패가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서 우후죽순으로 부를 창출하고 진짜 자본주의의 극대화를 노려보는 겁니다. 민간에서 스스로 부를 창출하고 스스로 경쟁하면서 분배하는 것으로 확장한 게 정보통신혁명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지금 겪었고 그걸 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국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계획경제에서 완전히 정부 주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시스템들이 뭐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적은 것도 있고 자본이 적은 것도 있지만은 문화적 사회적 한계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정보통신 업계 자체가 커졌고 그 배경에는 VC와 테크 기업이라는 민간의 힘으로 큰 실리콘밸리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정보통신 업계 채용기간과 규모가 컸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제 불황을 겪으면서 지금 도달한 거죠. 이 대표적인 회사가 전통적인 세콰이어 캐피탈이라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존도가 구글과 애플 아이폰에 투자했던 클라이너 퍼킨스라는 게 있거든요. 요때 OKR이 나왔고 애자일 분권화 경영 모두가 경영자인 경영 이게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를 만들었죠. 2010년대에 넘어서 어땠냐? Y 컴비네이터라고 데이터 기반 경영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모두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되고 비즈니스 매트릭에 노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Y 컴비네이터 여기에 샘 알트만이 바로 챗GPT를 만든 이제 그쪽이고 그 벤처 캐피탈 좀 성공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은 게 이제 Y 컴비네이터죠. 지금은 이런 모태펀드도 그렇고 이 VC 출자액들이 대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좀 규모가 큰 기업들은 장기 투자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도 해요. 그 VC 중에서 이제 좀 오래된 VC들, 70년대에 만들어진 VC들, 이런 VC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보유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벤처 캐피탈도 지금 손실을 겪고 있는데 오래되진 뭐 소프트뱅크의 이제 비전 펀드도 지금 42조 원 손실 나고 하는데 이런 오래된 VC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에서 버틸 만한 구조로 리밸런싱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초창기에 만들 때부터 이제 시작하던 VC들이니까 이제 경험치가 꽤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스타트업이 망하면 VC도 좀비가 된다는 건데 중소형 VC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제 약간 개인들끼리 서로 협동조합처럼 만든 그런 펀드들도 있거든요. 그것들도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뭐 근데 그거는 규모가 크진 않으니까 어쨌든 중소형 VC들은 좀비가 됩니다. 자, 실리콘밸리 모델 형태에서 이거 다른 나라들도 이걸 따라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다른 나라들은 이런 VC 구조에서 실리콘밸리처럼 70년대부터 버텨온 경험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리콘밸리가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안에서 할 수 있는 내수와 글로벌 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캠프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그 테크 기업에 어려움이 있을 거냐 하는데, 세카이어 캐피털에는 2024년까지, 그리고 저희 백엔드 멘토도 최소한 2024년까지는 신규 개발자 채용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엔드 멘토가 저보다 동생이지만은 저보다 IT 업계에 오래 있었거든요. 예, 연차가 한 18년 동안 개발을 했으니까. 21살 때부터 개발을 한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은 다 겪었어요. 그래서 서프라임도 겪었고, 리먼 브라더스나 유로존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겪었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2, 3년 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개발자 채용이 확 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적어도 다시 호황기가 오려면 제가 보기에는 개발자 채용이 다시 이제 벤처 캐피탈 나올 정도로 호황기가 오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2027년 정도에서 2026년 정도, 6, 7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운이 좋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적어도 2024년은 최소한 더 이상 신규 개발자 채용에 상당히 없을 거다. 이게 지금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자 월급을 줄 만한 VC의 자금 출자액들이 말랐기 때문이고, 한국은 또 이제 모태펀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부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 자금을 투입하기에도 그러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과도해져요. 정부 시스템에서 자금을 투입해놓고 금리는 이제 올린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스타트업이 당장 확정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준비된 경력자들만 채용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준비된 경력자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C레벨급 정도는, 팀장급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좀 안정화되면 시니어를 뽑아요. 시니어를 뽑는다는 건 뭐냐면은 좀 크리티컬한 트러블 슈팅을 감당할 수 있는,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기술을 준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요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니어들이 대기업과 빅테크에서 스타트업 창업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탑티어와, 저 사람들 탑티어라고 할게요. 준비된 경력자들. 탑티어와 시니어들이 대기업과 빅테크에서 스타트업 창업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빅테크, 기타 중견기업들의 중니어 이직과 신입 채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정화된 대기업과 빅테크에서는 어느 정도 크리티컬한 문제가 적을 거고 주로 운영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중니어들과 신입 채용들이 여기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은 오히려 신입이 들어가서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모태펀드의 딜레마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스타트업에서 신입을 뽑아서 한다? 그거 대단히 신입이 역할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뭐 특별히 이제 사업에서 사업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리고 항상 그 적절한 인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경영자의 역량이에요. 근데 그럼 최소한 스타트업에 합류했으면 사실은 주당 100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당 80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면서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이제 워라밸 바라고 하는데, 흉내는 또 실리콘밸리를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실리콘밸리는 주당 100시간이 기본인데, 예, 내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벤처 캐피탈은 글로벌 기업에 투자할 수 있어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매우 또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에 있는 세카이어 캐피탈이 각 지역에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카이어 캐피탈도 처음에는 이제 해외에 투자해 보려다가 이거 못 해먹겠다 하고 지금 서로 나누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해당 지역의 신생 기업을 발굴하고 돕는 건 그 팀을 컨트롤하고 그 팀을 이야기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신생 기업을 발굴하기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 안에서 특히나 실리콘밸리 안에서 한 40% 정도가 벤처 투자가 다 일어나고 50% 정도가 캘리포니아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탠퍼드 항맥으로 이어지게 돼요. 스탠퍼드가 거기 딱 중간에 있거든요. 스탠퍼드 항맥과 그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대학들의 항맥으로 이어져서 서로 투자하고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발굴하는 것은 가능한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VC가 사실 은근히 뉴욕이나 이런 데 투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가족이랑 캘리포니아에 있어야 되는데 뉴욕에 투자하면 내가 뉴욕으로 가가지고 거기 회사 이제 뭐 어느 정도 경영에 대한 조언도 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보고서도 받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VC라는 건 해당 지역의 신생 기업을 발굴하고 돕는 건 잘해요. 근데 다른 지역의 신생 기업을 발굴하고 돕기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카이어 캐피탈도 거기에서 고난을 겪었고 뭐 그 글로벌 VC를 해보다가 제일 크게 고생하신 비전 펀드 여기도 있죠.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를 컨트롤하기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각 국가에서는 각 이제 그 지역별 그 VC들이 나오게 되고 국가 같은 경우도 세금을 들여서 모태 펀드라는 걸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지머니의 대표적인 자금이 이 벤처 캐피탈입니다. 즉 호경기 요 확장기 한 중간 요때부터 후퇴기까지 쭉 늘어나는 이 이지머니의 대표적인 게 바로 VC입니다. 그럼 왜 VC가 이지머니의 대표적인 거냐? 가장 위험해요. 가장 수익률이 높고 가장 위험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어쨌든 그 각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개입하면 모태펀드 세금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모태펀드 규모가 출자액이 줄었죠. 그리고 사실 지금 세금 집행을 또 많이 하면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어떻게든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시기에는 원래 케인즈로 무조건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사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말아먹는 걸 막으려고 지금 그 정부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워터폴 대기업. 워터폴 대기업들도 이제 신규 투자를 하죠. 이게 롯데벤처스 같은 곳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워터폴 안에서 커가지고 뭐 상무, 이사 이렇게 찍어줬는데 요즘은 나가서 사장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가 투자를 하자. 그 워터폴 같은 경우도 성장 한계점을 보이니까 이 있는 자금으로 신규 투자를 해서 자본 이익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좀 더 확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쪽이 사내에 있는 팀보다 더 강하다는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빅테크가 된 곳이 이제 투자를 하면은 이렇게 카카오 벤처가 되는 거죠. 구글도 여러 가지 이제 VC 투자도 하고 아마존도 투자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카카오 벤처처럼 이제 한국 안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게 투자를 하고도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벤처 창업가들 이제 빅테크까지는 안 됐어도 우리가 나름 어느 정도 한 자리씩 잡았다. 그럼 벤처 창업가들끼리 모여서 프라이머 같은 이런 곳에서 만들기도 합니다. 약간 YC도 이런 경향이죠. 그리고 이 벤처 펀드가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에 좀 더 하이리스크에 도전하는 자금과 하이리스크에 청춘을 바치는 경영자까지 거기에 도전하는 혁신 성향을 가진 예비 경영자급 선수들이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할 만한 게 사실 스타트업은 아니에요. 이래저래 운영 능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미친 듯이 좀 일할 수 있는 체력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할 만한 게 스타트업입니다. 이게 IT 업계를 확장시켰고 이 자리를 만들었으나 하지만 지금 이 자금들의 이 자금들은 호경기의 이지머니였다는 걸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빌 게이츠가 10년 전에도 그 말했어요. 인생 바꾸려면 최소가 80시간이고 기본적으로 100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 그 적어도 스타트업 초기에는 그렇게 굴러야 된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지역 단위에서 통째로 실행한 게 실리콘밸리죠. 그래서 보면은 벤처 캐피탈이 가장 위험한 투자입니다. 단기 금융시장 이제 장기적인 성장률인데 단기 금융시장 4%, 국채 5년물 5%, 국채 10년물 6%, 투자 등급 이게 영구 채권이거든요. 무위험 이자율. 그리고 투자 등급 채권 7%, S&P 10%, 하이드 채권 12%, 중소형주 13%, 부동산 15%, 바이아웃 펀드 25%. 벤처 캐피탈 30%. 이 바이아웃 펀드는 이제 기업 인수해서 정리해가지고 다시 되파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대명사입니다. 이 VC가. 쉽게 말하면 뭐 대박이 나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지금 대충 5년 동안 몇 프로 나왔더라고. 어쨌든 나름 괜찮은 VCD도 고도화돼서 나름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 해 손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S&P 500도 뭐 5년 연속으로 계속 오르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거 참고로 하워드 막스의 투자 마켓 사이클의 법칙에 참고를 했고요. 뭐 어느 정도 이 S&P 500 10%를 보통 증권 시장선 기준점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호경기가 이렇게 될수록 자금이 좀 더 이지해지잖아요. 쉽게 대출해주고 여러 가지 잉여 자본들도 남고 반대로 S&P 500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도 새로 신규 투자처가 점점 줄어들어요. 저기 뭐 그 이머징 마켓도 성장한 거에 좀 한계점도 보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장주들도 한계점을 보이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이제 투자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보이고 그래서 새로운 투자처를 샀습니다. 그때 이제 확장되는 호경기가 VC예요. 그리고 그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불경기도 거치면서 우리는 투자를 받아서 잘 되겠다. 버티는 몇몇 기업들과 신규로 새로 도전을 하겠다는 도전자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인생, 젊은 인생도 같이 갈아 넣어보는 그런 시기가 이 VC와 경영자들이 다 합쳐가지고 존버형과 그 다음에 인생 젊을 때 갈아 넣어보는 이게 다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한계점을 맞이해서 자본 수익률이 좀 떨어진 기간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S&P 500이라고 매년 증가하는 것도 아니니까 S&P 500도 기준에 따라 달라요. 보통 10%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2000년대부터 기준점으로 따지면 6.39예요. 2010년에서 2022년 기준점은 한 10% 오히려 넘어가지만은 그래서 6% 8% 이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뭘로 잡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70년대부터 잡으면 8% 정도 되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채권 단기 채권 위주로 주로 할 테니까 단기 채권 수익률 4%로 잡고 S&P 500을 10%로 잡으시다. 그러면은 보통 6대4 포트폴리오를 쓰거든요. 6대4 포트폴리오. 자, 주식을 6, 그 다음에 채권을 4.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표 자체가 1.5%에서 최대 10%. S&P 500도 매년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목표는 남들보다 덜 틀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기 국채보다는 수익률이 높으면 된다. 뭐, 장기 국채 뭐 6%보다는 수익률이 높으면 된다. 뭐, 저 정도 이상이면 되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면 S&P 500 수익률이 10%, 그 다음에 S&P 500 수익률이 10%, 채권이 4% 있대. 네. 채권이 4% 있대. 그럼 수익률이 어떻게 냈냐? 자, 이거는 6대4 포트폴리오를 쓸 거니까 10% 수익률에는 0.6, 60%, 그 다음에 4% 수익률에는 40% 이렇게 합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7.6%가 됩니다. 당연히 장기 국채 무위험 이자율보다 당연히 높죠.
7.6% 국채보다 높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장기 국채보다 수익률이 낮은 건 아예 투자하지 마라. 손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무위험 이자율입니다. 이걸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고 하고, 요거 이제 그 스프레드 시트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6%를 뺀 이제 남은 거, 이거는 뭐 여기서 나온 거긴 하지만은, 그래서 장기 국채보다는 무조건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 더 리스크가 높은데 왜 수익률이 낮으면 되겠느냐. 자, 근데 이제 재미가 없는 기간이 생길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또 한계점에 맞이하고 이제 매년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여기 어느 정도 정체 기간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요쯤에서 정체 기간이 생겼을 때, 그러면 이제부터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수익률이 어딨냐? 네. 자, 10%던 S&P 수익률이 8%가 됐고, 경기를 좀 호황을 시키기 위해서 이자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채권도 2%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6대4 포트폴리오였으면 5.6% 수익률이 돼요. 이게 장기 국채 6%보다 낮은 수익률이 되어버렸죠. 장기 평균상. 장기 국채보다 수익률이 낮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는 기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경기 주도주가 바뀌면서 이게 자주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90년대 말 버블은 IT 버블, 2000년대 말 버블은 부동산 버블, 지금은 테크 버블. 예, 요걸 겪고 있는데, 뭐 PDR 하면서 막 나오던, 이런 변동성 때문에 6대4 포트폴리오, 이런 변동성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6대4 포트폴리오를 기준점으로 하는데, 이게 약간 S&P 500보다 낮아요. 그래도 S&P 500보다 변동성은 좀 줄이더라도 수익률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똘똘이 비슷하다. S&P 500도 어느 기준점에 따라서 7%, 8% 되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게 9% 정도 됩니다. 보통 6대4 포트폴리오가. 자, 그러면 이렇게 재미가 없는 기간, 장기 국채보다 수익률이 낮은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 투기성 투자를 10%를 섞어요. 예를 들어 채권이 지금 제일 재미가 없잖아요. 2%니까 이거 10%를 빼서 VC에 투자합니다. 그럼 S&P 500 60%, 채권 30%, VC 스타트업 투자 10%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VC는 10% 비중에는 대신 세금 혜택도 있어요. 자, 그러면 8%에 0.6%, 2%에 0.3%, 30% 기대 수익률에 0.1%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8.4%가 됩니다. 80%가 아니라 8.4%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5.6%보다 확 높은데 기회비용을 생각해 봅시다. 이 VC 자금을 다 잃는다고 쳤을 때 얼마냐? 5.4%입니다. 아까 5.6%였죠. 기회비용 0.2%의 기대 수익률을 포기하는 대신에 투기성 자금을 투자해서 요구 수익률을 8.6%까지 올릴 수 있어요. 거기에 정부의 세금 혜택과 뭐 잉여 자본과 대출 환경도 스타트업에 유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수익률이 됩니다. 8.6%가 아니라 8.4%. 개연성이 있는 수익률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회비용 0.2%의 기대 수익률을 빼가지고 8.4%로 개선을 한 거예요. 이게 이지머니의 정체입니다. 이 0.2%를 뺀 게 대출이든 아니면 남는 잉여 자본이든 아니면 내가 세금 때문에 어차피 하든 아니면 수익률을 좀 더 높이든 개인들이 따로 모아서 만든 뭐 무슨 펀드든, 그리고 이 자금들은 당연하게 동일하게 부동산에 먼저 뿌려지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볼 때 IT 테크 기업 성장이 신규 기업 성장이 부동산 성장과 동시에 일어나는 버블을 보게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망하듯이 같이 확 꺾이는 부동산을 보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이지머니가 꺼져버리면은 이때부터 잉여 자본이 꺼져버리면
급락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디폴트 얼라이브 할 수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들만 살아남고 더 강해져서 넘어가게 돼요. 문제는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0년대부터 해봤으니까 경험치가 얼마나 많겠어요. 반도체 처음 태어난 곳이 거긴데. 예. 그런 거 정부가 주도해서 한다고 대만한 것도 아닌데. 저기 중국은 반도체 스스로 굴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민간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반도체는. 이제 그거 보면은, 이제 정부가 어떻게 경제에 개입해서 주도한다고 되는 부분이 AI나 반도체나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 경험치가 있는데, 이제 다른 국가들은 실리콘밸리 모델을 따라 하다 보니까 그 경험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중소형 VC 중에 위험한 거 생각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호경기 막바지에 이지머니 시기가 이때 열리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2배 벌겠다라고 하는 호프를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 할인율에 쓰이는 익스펙트 기대 수익률을, 지금 제가 보여준 게 실제 할인율에 쓰이는 익스펙트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모두 추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하면서 덜 틀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즉 이게 목표는 뭐 덜 틀리기 위해서 안정적인 기업에 오리라는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방식은 엄청 무서운 거기도 한데, 머스크가 막 비판하듯이 경제 성장이 혁신은 없다는 단점이 발생해요. 이미 큰 기업에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기업 다음 이제 주인공이 될 만한 주니어들에게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스 시스템 신입 채용하듯이 신규 기업에 투자해 보는 게 이 하이리스크 VC입니다. 동시에 신입 채용이 얼마나 리스크가 하이리스크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개발자들은 지금 이제 원래 경력 쌓기가 힘들어요. 경력 쌓으면 그때부터 이직하고 돌아다니기가 편하긴 한데, 자, 대량의 자금을 가지고 이미 큰 기업에만 투자하고 이미 큰 기업에만 대출을 해주는 게 이제 워렌 버핏입니다. 사실 서프라임 C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구제했죠. 일종의 미국 경제 시스템의 수호자예요. 미국 경제 시스템의 수호자예요. 하드머니의 수호자라고 불러도 뭐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하드머니의 수호자입니다. 하드머니. 규모가 너무 큰 건 망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구제금융 느낌이에요. 일종의 약간 바이아웃 펀드 느낌이긴 한데, 사실 골드만삭스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때 10% 배당금에다가 이자 10% 배당금에다가 나에게 그거 뭐 주식 선택권 달라. 그래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딱 바이아웃 펀드급의 수익률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한 말이 이거죠. 내 책상 전화기는 언제나 열려있다. 망할 것 같으면 일단 와봐라. 내가 3분 안에 그럼 전화를 하면은 3분만 기다려 보라고 하신답니다. 3분 뒤에 전화 주겠다. 3분 안에 판단이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런 워렌 버핏의 여러 가지 지침들을 그대로 사용하되, 그걸 각기 리스크 테이킹을 다르게 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리스크 수용 범위를 다르게 해서 성장주나 VC가 투자하는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스타일의 뭐 성장주를 투자하는 방식이 롬바론이고, VC 투자도 워렌 버핏 스타일로 투자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또 장기 투자가 되기도 하죠. 다만 이제 투자받는 회사들이 세카이어 캐피탈 이름 자체가 하루아침에 세카이어 나무가 그렇게 쉽게 크지 않는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 세카이어라는 의미 자체가. 다만 이제 투자받는 회사들이 모두 살아남을 수도 없고 대부분 망하거나 정체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년에 최소 10배 정도의 회사 규모 계획은 세워야만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건 맨 마지막에 자금이기 때문에 실제 기업 성장은 저 정도는 해줘야 돼요. 매출액이 한 10배 정도는 올라가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이미 어느 정도 크게 성장한 S&P 500 회사들이라 하더라도 연평균 10%에서 15% 정도는 성장해줘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 S&P 상장 주식 10% 수익률을 못 따라갑니다. 최소한 8%에서 그 12%요 사이는 왔다 갔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7%급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성장 안 되면 투자 등급 채권에 그 채권 이자 비용도 못 내겠죠, 솔직히.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올인해서 두세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기대 수익률 익스펙트가 아니에요. 호프예요, 호프. 꿈 같은 희망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희망 수익률입니다. 호프. 번외로 경고하는데 리루가 말하기에 버핏식 올인성은 아무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버핏도 자금 규모가 작고 개별 기업들에게 투자할 경우에는 올인하라고 안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좀 다양하게 가져가라고 했어요. 이거 올인 함부로 따라하다가 한강 가는 사람 많이 봤는데 뒤집니다. 이거 아무나 못해요. 리루 투자하는 방식 보면은 거의 사장 지역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까지 다 들어봅니다. 유튜브에 올인 찾아서 맨날 우는 소리 하는 사람 많이 나올 겁니다. 주식에 올인했다가 뭐 어떻게 했다. 예. 그 선물의 마지막이 거의 한강 가는 거라고 하거든요. 익스펙트를 꼭 기억하세요. 기대 수익률을 가야 되는 거지 희망 수익률을 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투자는 위에 말했던 것처럼 손실 나면 0.2%, 이득 나오면 3% 이득 이런 식으로 기회비용의 교환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올인성 투자 영끌. 예. 요것도 이제 부동산 올인성 투자죠. 사실 미국에도 일어나는 거고 일본에도 일어났던 일이었고 미국도 서브프라임 때 일어났던 일이었고 그렇죠 뭐. 자, 이지머니 시기에 부동산 트레이딩 벤처 캐피탈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즉 호황기가 어느 정도 이제 호경기 요때 이제 성장주까지 어느 정도 많이 큰다 할 때 요때부터 이제 슬슬 버핏 욕하는 이야기가 쓱 나와요. 아, 버핏 한물 갔어! 하면서 트렌드 팔로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즉,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죠. 예, 호경기에.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의 경우가 왜 많이 늘어나면 자금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정부를 못 믿을 때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벤처 캐피탈 우리나라도 로톡이나 소카 이런 거 있는데 솔직히 벤처 캐피탈 투자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오고 기업에 투자해서 이익이 나올 정도 수준이라면은 뭐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하겠죠. 근데 정부나 정치인 견제 한마디 가지고 혹은 별 말도 안 되는 이제 소송 하나로 해석 하나로 그걸로 이제 소송 쫙 걸리면 그대로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시장 개입이 과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VC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그게 그 케인즈가 좀 과도할 때 정부의 시장 개입이 과도할 때 특히 정부 자금이 많이 또 시장에 배포가 되고 뭐 정부가 기업들 주로 때려잡을 테니까 믿을 거는 오직 부동산밖에 없다. 그렇게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기업들을 많이 때려박으니까 기업들에게 투자하기에는 너무나도 난이도가 높고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차라리 세금을 낼지언정 부동산으로 가는 게 많습니다. 어차피 그 세금이야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가격에서 다 되돌려 팔아먹으면 되돌려 받을 거고 수익 부동산이면 월세에 다 포함될 거고 그럴 건데 뭐. 그래서 보통 정부를 못 믿을 때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에 뭐 정부가 기업을 때려박을 때야.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사실 이거 스타트업 신규 채용이 많이 줄어든 거는
아니, 그 스타트업이 아니라 그 테크 기업 신규 채용이 줄어든 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2020년인가 2021년인가 2년 연속으로 플랫폼 국감을 했어요. 테크 기업 국감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정부가 어느 정도 플랫폼들을 견제할 것 같으니까 신입 채용을 늘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여를 하고 공채도 없는 시기에 이렇게 기여를 하면은 정부에서 그래도 우리를 뭐 좋게 보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이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어디 플랫폼 국감으로 때려봤습니다. 그때부터 정리해고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남았다, 잘했다는 기업들 같은 경우 구조조정을 잘해가지고 인력을 많이 잘 잘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스타트업은 사실 신입이 들어가서 할 만한 곳은 아니라고. 준비된 인력들, 탑티어들과 시니어들이 들어가서 할 만한 곳이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스타트업이 무슨 배짱으로 내년에도 국감 불릴 수 있는 위험에서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확장을 하겠어요. 사실은 개발자 채용이 준 거는 그때부터 좀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력, 뭐 한국에서 보면 한국전력이나 론스타 뭐 이런 것도 기업 경영이나 아니면 투자에 정부가 개입할 거라는 이런 위험성도 있죠. 제가 보기에 이거 진짜 제발 좀 사달라고 사정했다가 끝까지 그 돈 못 주겠다 하는 건 약간 너무 양아치성인데. 아무리 돈 나가는 게 있어 기본적으로 그 신용이 있지. 이건 너무 양아치성인데. 이게 거기에 저 지속적으로 또 화폐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세금 낸다 하더라도 어차피 노후에 부동산 월세까지 고려할 수 있고 화폐가 풀리는 만큼 자산 가격은 상승할 테니까 이게 이래저래 여기 부동산은 또 이지머니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식창업센터처럼 실제 실수요 없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원래부터 붙잡고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팔 거야. 어차피 이거 웬만하면 팔지 말자. 계속 나갈 거야. 그래서 그런 인플레이션 대응용과 노후 대응용 요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끝까지 붙잡고 안 팝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한계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저 위에 할인율 공세액들 이거 대충 써가지고 몇 프로 요구 수익률인지 썼는데 이게 저런 식으로 숫자 보는 것보다 부동산이란 실물이 더 와닿잖아요. 이래저래 부동산 또 보면서 설명해주면 뭔가 여행 가는 기분이고, 지방 부동산 가면 여행 가는 기분이고, 약간 쾌락이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 근데 이거는 주식이나 이런 거는 그냥 앉아서 서류 보고, 계산 때리고, 이거 실제로 맞나 안 맞나? 그거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되고, 예. 그래서 선진국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선진국화 될수록 사업하긴 좋은데 부동산 사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발달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약간 사치제 성향의 느낌도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생산성이 따로 있는데 따로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기지 받아가지고 자기 그냥 거기에 깔고 앉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게 영끌이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팔아먹겠지. 거기에다가 사업을 좀 하려면 마케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글로벌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따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은 점점 더 퍼블릭 스피치나 사람 대응을 힘들어하고 있죠. 전화 통화도 힘들어하는 경우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점 사업 감각은 떨어져요. 거의 따기 힘들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적 문화적 한계 중에서. 사람들을 조용히 만들고 싶으면 숫자를 보면 조용해집니다. 숫자 계산이. 저거 별거 없거든요. 그냥 곱하기 해가지고 더하기 한 건데, 곱하기 하고 더하기 한 건데, 그냥 각각 비중 얼마냐. 그리고 할인율, 그러니까 수익률 얼마냐. 이거 곱하기 하고 더하기 한 건데, 사람들이 다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저게 뭔가 어려운 건가? 사람들은 숫자를 보면 조용해집니다. 예, 우리나라 수학 공포증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지금 경영자가 더 많은 시기라서 경영 의사결정에 쓰이게 됩니다. 기대 수익률, 이제 내부 수익률 이런 것들 실제 경영 의사결정에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 비용이 95%고 영업이익률이 5%다. 그럼 매출을 10% 올리면 영업이익률이 5.5%가 됩니다. 근데 비용을 10% 감소시키면 영업이익률이 12.5%가 돼요. 그러면은 매출을 올리는 노력보다 비용을 10% 감소시키는 노력에 더 리소스를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 수익률, 할인율을 개선하는 거죠. 영업이익률도 사실은 할인율, 기대 수익률이니까. 이런 타당성, 즉 기회비용의 교환을 잘해야 돼요. 교환을 잘해야 돼요. 이게 귀찮아도 계산을 하는 이유예요. 원래 사람은 자기가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기가 잘하는 거나 하고 싶은 거 이런 취향으로 생각보다 취향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멍청한 교환을 뻔하게 멍청한 교환을 많이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이고 이걸 행태제모학이라고 하죠. 아니면 이제 행동경제학. 그래서 그리고 사기꾼들이 이런 점을 노립니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 투자를 할 때도 뭐든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뭔가 유토피아나 뭔가 힘들 때 확 뇌가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슈퍼 하이 리턴. 내가 빡세게 일을 하는데 저기에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거 있어. 확 눈이 돌아가게끔 반사적으로 신중함을 잃는 투자를 많이 시켜요. 그리고 이게 오늘까지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라는 식으로 사람을 낚습니다. 무조건 안전합니다. 세상에 무조건 안전함. 손실 위험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브릭스 펀드가 그거였죠. 그런 식으로 팔았죠. 10년 지나도 손실 복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고점에서 물리면은 답이 없어요. S&P 500도 고점에서 물리면은 위에 보면 나오지만은 이게 2000년대가 고점이거든요. 2000년? 6.39%예요. 6.39%. 이 고점에서 물리면 S&P 500도 고점에서 물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 수익이 중요하고 떨어졌을 때가 오히려 사는 게 속 편합니다. 진짜. 이게 언제 호황이 올 거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타이밍이구나 알아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전버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빡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오히려 속 편합니다. 고점 대비 한 30% 40%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진짜 위험한 거는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사는 게 진짜 위험해요. 에코프로 에코 시리즈들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버블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하나는 명확해요. 재앙이 될 거다. 부동산 B2 다음으로 에코 재앙이 올 거다. 그거 가진 현금 현대차보다 적은데 현대차보다 주가는 훨씬 높잖아요. 자, 그래서 이지머니 시기에 부동산과 트레이더와 벤처 캐피탈이 늘어나고 스타트업도 늘어나고 뭐 캐시 버너 이때 지금 보면 캐시 버너들도 늘어나죠. 그냥 수익 안 내는데 돈만 태우고 매출액만 늘리는. 그리고 버핏 욕하는 순간이 옵니다. 버핏 한물 갔다 했을 때 버블입니다. 이게 진짜 반복인데 근데 다음 10년차 때 버핏께서 여전히 활동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찰리 먼거웅이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뭐 인플레이션이 무슨 상관이냐 그 말씀 하시던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 계산하는 게. 그걸 일상적으로 보면 돈가스와 탕수육의 차이예요. 돈가스 보면은 일단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요. 이거 고급 그 돼지고기 부위 써야 되잖아요. 이거 기껏 해봐야 요즘은 앞다리 쓸걸요? 뭐 등심 좀 쓰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건 좋은 거 써야 되거든요. 좋은 거 쓰는데 이거 튀긴 가루나 튀긴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는
주방에 몇 명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제가 좋아하는 크레이지 카츠 보면은 진짜 돈가스 매장인데 사람이 가득 그 주방에 사람이 가득해요. 와, 정말 좋은 돈가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정말 인력을 갈아 넣는구나. 재료 비싸지, 인건비, 그러니까 판관비 많이 들어가지. 거기에다가 뭐 돈가스 먹느라고 단체 손님 모이는 경우 없잖아요. 근데 이거 먹느라고 단체 손님 모이는 경우는 많거든요. 그러면은 돈가스를 팔래요? 탕수육을 팔래요? 저 같으면 탕수육 팝니다. 훨씬 남는 것도 많고. 네. 똑같이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 종업원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서빙하는 곳. 글로벌로 가면은 미국은 이제 원가 많이 드는 제조업은 다른 국가와 신흥국에 주로 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영업이익률 보면은 10%에서 한 15%? 영업이익률 한 3%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럼 보면 원가가 한 90% 이런 거 진짜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한국에 외주를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하는 거고, 미국 기업들 외주를 준 미국 기업들 보면은 이제 뭐 그거 영업이익률이 25%, 30% 이렇게 딱 나오는, 예,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개인으로 보면은 자취하는 순간 가난할 때 한식보다는, 이제 뭐 반찬 가게나 한식보다는 주로 파스타를 먹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 싸고 맛 좋고 라면 조리인데 심지어 영양도 좋으니까. 이걸 기업에 대체해 보면은 그 원가 적게 들어가고 인건비 적게 들어가고 심지어 영양도 좋아. 뭐 잘 팔려. 탕수육인 거죠. 파스타를 먹게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실 개발자뿐 아니라 모두가 경영자인 시대에 이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면 위태로워질 겁니다. 이게 태도 문제예요, 태도 문제. 태도 문제고 관점 문제고 사회적 문화적 한계입니다. 근데 자기가 회사를 다니고 자기 돈을 아끼는데 회사를 다니고 회사 돈은 쉽게 쓰고 싶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스톡 옵션 받을 생각 때려치워야 됩니다. 그 유튜브의 전환길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공짜 좋아하다가는 대를 넘어서도 가난해진다. 진짜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싫든 좋든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겁니다. 비용 아껴서 나쁜 거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욕망이 과잉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과도한 쾌락 때문에 비용을 많이 쓰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적절한 쾌락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타입드 파이낸스 이거 월에 한 40만 내나? 파이낸셜 모델링 가르치려고 학생들 발버둥 치는 이유입니다. 한 1년 동안 가르치려고 발버둥 쳐봤거든요. 아, 진짜 빡세요. 제가 보기에는 창업과정은 아이디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자본 모델링 가르쳐야 돼요. 이거 개발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더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자본 모델링을 가르쳐야 돼요. 자본 기반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저금리가 안 돌아온다고 가정을 하면 더더욱 그게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러면 개발자는 어떻게 채용이 되냐? 자, 스타트업 자본 조달 VC 출자금과 VC 자금과 개발자 채용의 구조를 하는데, 그냥 VC 자금 이꼴 개발자 인건비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들어가는 건 개발자 비용이잖아요. 그냥 월급이에요. 월급. 개발자가 있는 거 아니까 월급이에요. 월급. VC 자금. 월급이에요. 사실. 저 VC 자금을 정확히는 이제 매출을 내 가지고 그걸 월급으로 전환을 시키는 건데, 뭐 한 번 순환해서 월급이 들어오나 바로 월급이 들어오나 결국에는 저게 월급이에요. 월급. 호경기가 꽉 차면은 넘치는 자금을 투자할 곳이 찾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커져버린 기업의 성장 한계점, 이제 워터폴이나 빅테크 이런 쪽이 어느 정도 다 커져버렸잖아요. 카카오가 지금 과거처럼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네이버 과거처럼 급속도로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자금들이 남아서 이머징 시장도 성장하는데 한계점이 남아서 또 성공한 신흥 기업가들이 성공 사례를 가지고 개인 투자 조합도 나와서 이런 남는 잉여 자금들이 정부 정책 자금까지 다 합쳐가지고 VC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 남는 잉여 자금들이
이 VC들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근데 약간 모태펀드의 차이가 있는데 중기천 자금이든 모태펀드는 똑같은데 채용 늘려야 된다. 이 조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다? 정확히는 청년 채용 늘려야 된다. 그거 성과 보여주려고 얼굴 마담도 하고 추가 투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걸로 무리하게 신입 채용, 채용 늘려서 위태로워지는 경우 꽤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위에 뭐라고 했죠? 스타트업은 준비된 사람들만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신입이 활동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주니어가 들어가서 탑티어급, 그러니까 그것들을 서로 혼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탑티어급 밑에서 배울 수 있다면은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행운인 겁니다. 사실 실전에서 바로 곁에서 같이 일하면서 사사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럼 최소한 태도로 진짜 공손해야 돼요. 그게 근데 이게 현실성이 없어요. 스타트업은 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모태 펀드를 받아서 청년 채용을 늘리면 쓸데없는 업무가 늘어나는데 그리 좋진 않아요. 즉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사실은 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장단은 있는데 성장에는 어느 정도 발목이 잡히는 건 맞습니다. 오히려 적어도 지금 되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되돌아왔고 흑자 전환됐고 우리가 디폴트 얼라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발목을 잡는 건 맞습니다. 결국에는 현실은 이쪽에서 신입을 채용하는 거지. 이쪽에 탑티어와 시니어들이 계속 저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워터폴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별로 안 변해도 이 자리 잡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공채가 없어졌잖아요. 빅테크 사람들은 VC로 넘어가서 우리가 좀 더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가 큰 스타트업 대박을 할 거다. 그래서 빅테크에서 있는 C레벨들이나 이분들도 강의나 이런 거 하시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빅테크로 가는 거죠. 네이버, 라인 뭐 이런 데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금이 마르면 신입 개발자 채용이 줄어드는 이유가 이겁니다. 뭐 탑티어 시니어는 방향을 정하는 CTO급이고 동시에 이제 기술을 준비하고 기술을 경영으로 운영으로 이제 앞서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거든. 근데 시니어는 달라요. 시니어는 치명적인 트러블 슈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만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니어는 구현 업무 속도입니다. 중니어들 모아도 이 치명적인 트러블 슈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런 시니어나 탑티어들이 이런 워터폴이나 빅테크에서 단순 운영 업무만 한다고 해봅시다. 중니어에서부터 주니어 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치명적인 트러블 슈팅 문제 해결할 수 있죠. 구현 업무 속도 다 해결할 수 있죠. 제가 아는 누나가 있거든요. CISO. 그 누나가 7개 프로젝트 동시에 돌리면서 칼퇴합니다. 근데 그 밑에 주니어죠. 대리급이 그냥 한 5년차 되는 대리가 프로젝트 1개 돌리는데 그것도 좀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쉬운 거 하라고 해서 쉬운 거 줬대요. 프로젝트 1개 돌리는데 야근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누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누나 어이가 없다고 그 말을 했습니다. 이게 탑티어와 이 중니어 주니어의 차이예요. 주의력이 청수에 쓰이는 수준이 달라요. 이쪽의 노동 생산성과 이쪽의 노동 생산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이 탑티어 밑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주니어를 쌓을 수 있다면 그건 진짜 공손하게 잘 배워야 돼요. 최대한 잘 흡수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게 정석인데 최대한 뭐 밥이라도 사고 술이라도 사면서 원래 전통적으로 많이 좀 빼먹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좀 잘하신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 그래도 빼먹혀 주거는 맘 편하게 좀 빼먹혀 주거든요. 얘 열심히 하는구만.
단순히 이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술도 한 잔 사고 밥도 하나 사고 평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물도 하나 주고 그렇게 어느 정도 뇌물을 바쳐야 맘 편하게 줄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란 거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개연성이 필요한 거예요. 흔히 그거 사회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도움될 사람 기분만 맞추십시오. 모두에게 맞출 필요 없습니다. 자, 그 스타트업 엔젤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이게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5년에 10배 정도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머지 이제 수익도 남겨야 되고 상장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10억 투자를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요. 10억 투자를 받았어요. 그럼 초기 성장률이 높아야 되니까 100억? 100억이에요. 100억 맞나? 요즘 500억 기준점으로 알고 있는데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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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점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 10x에서 100억은 내야 되니까 500억 정도가 맞을 거예요. 10억 정도 투자를 받으면은 그럼 여기서 어차피 10억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10억을 하고 이거 매출 넘겼어 그럼 그 다음 투자 이걸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라 가지고 아마 이거 저 500억 정도가 맞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VC 모태펀드들도 남의 돈이거든요. 그 돈을 계속 10년, 100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5년 정도는 지속해주겠다는 거예요. 보통 좀 이제 어느 정도 성과 나오면 10년 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또 그 폐업하는 경우도 많고. 그럼 여기는 탑티어와 시니어 이 둘의 확보가 메인입니다. 모두 이렇게 확보할 수 없고 자금의 한계도 있으니까 그때부터 타협을 합니다. 준수한 주니어 그리고 좀 싹이 보이는 중니어 요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요 과정에서 뭐 SI 쪽에서 재공부했던 학생 같은 경우도 넘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 우리 취업 성공 후기에 취업 성공 후기에 SI를 한 6년간 개발 SI를 하시다가 이제 리액트 풀스택으로 전환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이직을 해가지고 연봉 올렸는데 요렇게 이제 준수하게 어느 정도 그래도 SI에서 경험했지만 구현 업무 속도도 제법 빠르고 그 다음에 코딩 하나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하면 제대로 되거든요. 그럼 개발적인 전체적인 지식과 경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빠르게 싹이 보여요. 그럼 시니어로 볼만한 중니어 정도를 확보하는 겁니다. 적어도 어중간한 중니어나 주니어보다 훨씬 나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뚫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분야는 새로운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비즈니스가 이번 시기에 많이 확장이 되었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개발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배달을 하는 쿠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배달 비즈니스도 같이 확장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르바이트 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 싶은 기대 수익률이 높다 싶은 곳에 추정을 해가지고 자금이 조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성공과 기대 수익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미리 말하자면 이거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닙니다. 버피동이 내가 자금이 $10,000,000 이하면은 연에 50% 수익은 당연한 거다. 아예 보장이 된다. 뭐 중소형주 정확히는 성장주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고 50%를 낼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연에 50%? 물론 이제 그분은 워낙 뛰어나시니까 그 말씀을 하는데 VC가 보통 이제 30%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C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100%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가들과 팀이 모여야만 VC가 투자할 만합니다. 그걸 심사해서 투자할 만하고 그걸 정기적으로 또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생각보다 큰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 그 성장세보다 주식시장 성장세는 성장세가 어느 정도 VC에 비하면 꺾인 상태에서 성장세가 되는 거고, 대형 기업들도 당연히 성장기보다는 좀 꺾인 상태에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 성장률이 정말 높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상장하고도 성장세의 한계점을 보이게 됩니다. VC 다음에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성장주가 되는 거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스타트업은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이 성장해서 이제 중견급으로 이제 중리어와 주니어, 우리도 이제 빅테크가 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리어와 주니어를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장했을 때 이 탑티어 시니어들, 요즘 같은 경우 탑티어와 시니어들이 새로 또 창업하려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미 세 번째를 맞이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되면 이제 준 시니어와 중리어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시니어로 올라가려고 자리를 잡는 거고, 이 위에 있던 시니어와 탑티어들은 새로 창업을 하러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니어의 이직과 주니어의 채용을 하는 거죠. 성공 사례를 보고 다른 회사들도 해당 사업을 뒤따라가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구조 봐도 플랫폼 국감을 스타트업에서부터 빅테크까지 다 때렸잖아요. 신규 채용이 되겠냐고. 그리고 신규 채용을 많이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를 이제 좀 그 신입 채용을 많이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에 도움을 주니까 우리를 안 때리겠지? 견제를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술 기업이 원래 정부 견제에 되게 약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때려버리니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이제 그때부터 채용을 좀 더 늘려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어차피 채용을 해서 정부 견제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무조건 최대한 비용 줄이는 방식으로 가자. 거기에 금리까지 올라가네? 비용을 더 줄이자.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또 성공 사례들이 하나 튀어나와서 스타트업이 중견급이 되고 빅테크가 되면은 다른 회사들도 해당 사업을 뒤따라가기 시작을 하죠. 카카오 나오고 난 다음부터 카카오 그 문어발 방식을 되게 욕을 많이 하는데, 이거 미국에서는 큰 문제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워렌 버핏 하는 것도 사실 문어발 확장에다가 금융으로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확장될 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 하는 소리가 이제 문어발 확장이니 뭐니 하는데, 이러면은 그냥 제살깎기입니다. 제살깎기. 제살깎기입니다. 제살깎기. 원래 화물 시스템이 이렇게 있다가 컨테이너가 들어오니까 컨테이너 때문에 한국까지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됐거든요. 배도 바꿔야 되고 컨테이너 선으로 바꿔야 됐거든요. 근데 그거 싫다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망해야지 뭐. 비효율이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글로벌로 가라는 거예요. 한국 안에서 있다가는 상당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근데 제조업은 워낙 경기를 많이 타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운 사이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잘릴 때는 얄짤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글로벌 감각을 키워서 해외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뭐 2차 전지 한 군데 잘 뜨면 다른 것도 전부 2차 전지하고, 클라우드 MSP 뜨면은 뭐 보안 회사들도 클라우드 MSP 하고, 뭐 이렇게 신규 인프라 또 해보고, 이렇게 서서히 성공 사례를 보고 따라하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바뀌는 겁니다. 컨테이너가 바뀌면은 우리도 컨테이너 다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국 시스템도 바뀌고, 처음부터 컨테이너 선을 기반으로 한 한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처럼 이게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문화적 사회적 한계가 바뀌는 거예요. 스타트업과 VC의 성공 사례는 해당 경험자들, 이미 한번 창업해서 대박냈던 시니어와 탑티어들이 다시 재창업, 재합류를 하면서 이렇게 신입 채용이 돌아간 게 지난 10년이었습니다. 지난 10년이라기보다는 2015년 이후부터였습니다. 즉 결론, 신규 프로젝트 사례, 여기에 탑티어와 시니어가 합류하고 그 공간으로 빅테크의 중리어의 이직처와 주니어의 취업처,
뭐 준시니어, 중니어의 이직처, 주니어의 취업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성공 사례를 따라하는 기업과 신규 프로젝트가 확대가 되는 거죠. 우리도 해봐야지. 혼자 다 먹게 둘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개발자 수요 부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신규 프로젝트가 늘어나니까. 성공적인 이 사례를 반복하면서 전문가들이 재창업을 하고 안주하지 않고, 워터폴 기업은 안주해서 망했지만 애자일 기업 쪽은 탑티어들이 안주하지 않고 재창업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즉 뭐다? 바꿔 이야기하면 스타트업과 VC 자금, 하이리스크 도전하는 사람들과 자금이 필요하다. 잉여 자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잉여 자금이 마른 상태고 하이리스크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꺾였죠. 솔직히 플랫폼 국감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꺾였고 잉여 자금으로 꺾였어요. 이거 굳이 할 필요 있는가 싶습니다. 그냥 되는 곳을 가는 게 낫죠. 그래서 대부분 싱가포르로 가는 거고, 시장도 적고 인구도 줄어들고. 자,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금리 환경에서 2000년대 중국이 굴게하면서 미국은 금리를 낮춰도 채권이 채권이 계속 팔리는 경험을 해. 이거 맞나? 잠깐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가 이게 미국이 저금리를 IT 버블 때 미국이 저금리를 들어도 채권이 왜 자꾸 금리를 유지하지? 맞아요. 채권 금리가 안 떨어지는. 그리고 물가는 오르지 않는 현상을 보입니다. 왜 안 떨어졌냐? 중국이 사줬습니다. 지금 오히려 중국이 팔고 있기 때문에 S&P 500과 채권이 같이 깨지죠. 그래서 6대4 포트폴리오가 깨진 상태죠. 여러 가지 서비스와 새로운 제품을 제공한 게 분명 IT는 맞는데, 얼리 어답터들 기반으로 반대로 여러 가지 저렴한 공산품 제품과 새로운 시장이 되어주는 것도 중국입니다. 즉 상업의 아마존 효과, 그리고 아마존이 파는 값싼 제조 물품을 만드는 건 중국, 그리고 이게 미국 내에 최적화된 물류와 글로벌에 최적화된 물류, 이 두 가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를 해도 많은 돈을 저금리를 해도 그만큼 물자가 도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니터링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경우가 보수 쪽에서 비판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약간 극우삘이긴 해요. 돈이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자가 얼마나 도느냐, 이건 국부 전체 관점에서 보는 거지 개개인의 수익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건 있어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차이는 줄어들었는데 국가 안에서 글로벌에 대응 가능한 사람과 글로벌에 대응이 안 되는 사람들, 이 차이, 글로벌 감각이 있는 사람과 글로벌 감각이 없는 사람들, 이 격차가 굉장히 커졌어요. 국가 안에서 양극화가 좀 강해졌습니다. 어쨌든 이 아마존 효과는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서 각국이 돈을 좀 뿌려도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은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마존 효과가.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여전히 작동을 해요. 근데 없어진 게 하나 있죠. 이 중국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저금리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유가 이 두 개의 축 중에서 중국이 그대로 드러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제조업 리스토링 하고 있고 중국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좀 비싸더라도 중국은
물품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원유 가격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뭐 비용이 증가되었다는 거죠. 바꿔 생각하면 과거에는 물품이 많아서 돈을 풀어도 됐는데, 지금은 물품이 적어서, 그리고 비용이 비싸서 돈을 계속 풀 수 없습니다. 화폐 가치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쉽게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또 이제 원유 가격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여차하면 10년 가요. S&P 500도 어디였냐? S&P 500도 여기 딱 찍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이렇게 10년 동안 복구한 기간이 있잖아요. 고점을. 여차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 기간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저금리 환경 동안 캐시버너 기업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뭐다? 우버, 에어비앤비는 이제 좀 졸업했다고 해야 되나? 뭐 도어대시, 한국으로 따지면 마켓컬리, 한때 쿠팡, 위워크 등등등. 이거 뭐요? 이익 안 내는 기업들. 이익 안 내는 기업들. 매출만 계속 늘리는 기업들. 이런 게 늘어났습니다. 너네 이익 안 낼 거야? 아, 이익 안 낼 거야. 계속 시장만 늘릴 거예요. 그래서 싼 대량 생산의 물품과 서비스, 그리고 기술 기반으로 계속 늘어나는 소비품. 거기에 아예 이익 안 내고 캐시 버링까지 해버리는 그런 기업들. 거기 중국까지 하고 대량의 유효 수요도 있고, 거기에 자유무역 워싱턴 컨센서스 기준에 맞는 값싼 원자재 가격. 이게 지금은 이제 역반발을 한 거거든요. 인도네시아의 리튬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원유 국가라든지 반발을 내는 것들이에요. 리튬인가 니켈 아니에요? 니켈. 그리고 뭐 원유 국가라든지. 그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은 그만큼 이제 물자가 많이 돌았기 때문인데, 물자가 많이 돌았고 서비스가 계속 무한히 늘어나고 심지어 이익도 안 내고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유지할 수 있는 수요들이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대 상태로 보면은 씀씀이가 커졌죠. 그리고 무료로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씀씀이가 커졌죠. 사실은 10년 전, 20년 전 비교하면 씀씀이가 커졌죠. 이래저래 여러 가지 가져야 될 건 아닌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면 그래서 쾌락도 늘어나다 보니까 고통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노동 생산성이 과거보다 늘어나는 거는 의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20년 전 세대, 지금 이제 40대 세대들이 20대일 때보다 지금 30대인 제가, 뭐 39이긴 하지만 30대인 제가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을 테고, 그때는 IMF 겨우 이제 갓 복구했던 시절이니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더 지옥이었어요. 그때보다 그때의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나약할 테고, 그 다음 지금 20대들이 더 나약할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선진국 경제가 될수록 이전 세대에 하드하게 일했던 걸 못하는 상태에 도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제조업 회피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상태는 2번 싼 대량 생산의 물품과 서비스, 기술을 기반으로 계속 늘어나는 소비품들,
이게 깨진 상태죠. 그리고 중국도 깨진 상태죠. 보니까 4번도 깨졌네. 자유무역은 미국이 오히려 거의 폐기하듯이 4번도 깨졌습니다. 사실 중국 자체를 드러내버렸잖아요. 드러내버렸으니까 그만큼 공급하는 것도 줄어들지만 유효 수요도 줄어들었고 4번도 깨졌네요. 어쨌든 저런 것들이 저런 저금리 구조가 캐시버너 기업들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익을 안 남기는 기업들 이게 극도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계속 사람이 이렇게만 채용하고 인력만 늘리고 그 이익은 도대체 언제 낼 건데 그러다가 어느 때 보면은 ESG 자체가 투자 목적이라는 회사까지 늘어납니다. 회사의 존재 이유 자체가 투자가 아니래요. 그 이익을 내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그냥 ESG를 위해서 회사를 운영한대요. 그런 것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익이 아니라 그냥 환경과 소셜이라고 불리는 PC주의와 뭔가 정립도 안 된 거버넌스. 무슨 거버넌스, 무슨 그 회사 통치 방식이, 운영 방식이 훌륭한 건데 이게 정립도 안 되는 이런 ESG라는 개념이 투자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뭘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ESG 저거 그 사기라고 누가 말했더라. 어쨌든 머스크가 말했는데 저거 사기라고 말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워렌 버핏은 뭐라고 했냐면 ESG를 말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묻는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월가에서 아예 가치평가 기본도 무시한 PDR이라는 이상한 지표를 마케팅했습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여러분 주가 오르는 거 있잖아요. 여기 전체 매출 있고 매출에 비용을 빼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원가를 빼고 거기에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세금이랑 이자 그러니까 채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세금을 먼저 주고 예. 그래서 세금이랑 이자 빼면은 남는 게 잉여 자금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잉여 자금에서 기업이 운영을 위해서 다시 운전 자본으로 재투자를 해야 되는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재투자 비용 빼고 남는 게 주식에서 최대한 줄 수 있는 기업의 그 주주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이 남는 계좌가 최대한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 우리가 보는 주식 성장률보다 높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럼 가치의 기준점이 뭐냐? 이 남는 현금 흐름이 얼마나 남는가가 가치의 기준점인데 갑자기 PDR 꿈의 크기만큼 주가가 오른다. 이건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꿈의 크기만큼 주가가 오른다. 이건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PER이 이익만큼 주가가 오른다는 거고 PBR이 이제 가지고 있는 총 자산만큼 주가가 오른다. 그거 이제 서로 이제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치의 평균 기준점을 찾자. 상대적인 기준점을 찾자. 그 상대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상대적으로 꿈이 허황되게 크며 오른다는 이런 헛소리 같은 지표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했습니다. 야, 이거 도대체 만든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희대의 마케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경기 순환에도 과거처럼 다시 저금리라도 적어도 회복기 이후 되지 않으면 즉 요때 한 5년쯤 지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과거처럼 개발자를 대량 채용하는 일은 줄어들 거라는 점입니다. VC급으로 벤처 캐피탈이 다시 활동하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실제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신냉전의 시대거든요. 전 세계는 복지 비용으로 돌렸던 지난 비용을 국방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낮은 국방비를 유지한 대신에 그 돈으로 복지 비용을 쓸 수 있던 게 서유럽이었고 성장에 쓸 수 있었던 게 동유럽이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돈이나 내라고 했잖아요. 복지 비용을 포기하라는 말이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젠 성장이나 복지를 포기하고 국방비로 쓰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거 비용 너무 나가니까 오히려 차라리 포기하고 우리 고립주의 할게. 아예 나토 포기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준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10년쯤 뒤에는 국방 관련으로 권위주의 국가의 전쟁 부안을 방어하고 무기류 이거 뭐 AI 만드는데 이거 소프트웨어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추정이에요. 저 이거 솔직히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이런 거 만드는 거는 해당 국가 사람밖에 못 하거든요. 해당 국가 국적 가진 사람들밖에.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외국으로 이직은 못 하겠지. 그래서 변곡점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됩니다. 예, 지금이 전략적 변곡점이잖아요. 10년마다 오는. 예, 사람들이 꼭 미래를 예측하려고 해요. 그냥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거나 저금리가 될 것이라거나 아니면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일을 할 것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예측이 있다거나 이거 지금 과거의 규칙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변곡점이거든요. 결국 이거밖에 없어요. 성장하는 경제에 뭔가 다른 게 올라가는 거고 그럼 성장하는 경제는 뭐냐? 좀 더 자본 효율성이 높고 노동 생산성이 높고 기술적 합성이 높은 게 살아남았고 거기에 이제 뭔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나 문화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부가 뭘 할지도 모르고 민간이 뭘 할지도 모르고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과거의 규칙은 안 통하고 그냥 경제가 성장할 거다.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별로 살아남으려고 자본 효율성 높고 노동 생산성 높고 기술적 합성 높은 걸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찾아야 되고 탐색하듯이.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이걸 조정하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2005년 개발자 5항에는 온프레미스와 개인용 PC였지만 2015년에는 클라우드와 모바일이었습니다. 적어도 다음 10년 뒤 호황은 달라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 한 5년 뒤만 봐도 완전 달라요. 그때가 이제 메타버스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음 10년 메타버스가 될지 AI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10년은 다릅니다. 요즘은 AI 전산화라고까지 하던데. 그래서 그때 시니어는 지금 살아남은 자들만 자리를 잡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면 버핏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한 이유는 사업소득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 개인소득, 그 다음 자본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매출의 비용 빼면은 영업이익이 되는 거고 영업이익에 이자 세금 빼면은 잉여현금 흐름 빼는 거고 여기서 제 투자 비용 빼면은 주주 잉여현금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중 일부가 자사주 매입, 자본소득으로 흘러가는데 뭐 자사주 매입, 그 다음에 그거 배당금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저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데 사람들이 이제 몰려서 그 주가까지 좀 더 이지머니가 올라가는 건데 엄밀히 말해서 그 비용들 보면은 언젠가 누가 더 높은 가격에 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을 얼마나 신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에코프로 시리즈들이죠. 근데 여기서 바라는 게 이거잖아요. 연기금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 높이 올라가 있는 돈을 니들이 대신 받아줘. 개인들은 여기에서 이익 실현을 할게. 어떻게 이익 실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 그리고 사업소득은 결국에는 가족이고 뭐고 다 버리고 주당 100시간 일하면 제일 잘 돌아갑니다. 예, 실리콘밸리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업무를 미룬다면 무슨 히피 같은 소리냐. 왜 히피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캘리포니아가 히피 시발점이기도 한데 히피가 공동 육아거든요. 딱 그게 사회주의나 바이킹 스타일이에요. 공동 육아하는 소리거든요. 자, 다음 편은 현 시점 대응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재현성 있는 대응을 이제 지금 신규 개발자 하겠다고 어떻게 공부하는 친구도 많을 텐데
저랑은 이제 무관하니까 저는 주로 보안이니까 제 제자들만 보내면 되고 대응은 다 해놨고 그 현 시점 대응인데 2010년대 개발자 키우고 취업시켜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 대응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건 근데 재현성이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해요. 2024년까지는 그냥 다 시장 자체가 클로즈예요, 클로즈.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2008년에서 2009년 요 사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가능성을 좀 높이는 정도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재현성은 있다고 장담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냥 가능성에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었으니까.